코스텔로를 만나보세요. 브라질 산호초 문어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문어가 아니었어요. 과학자들은 그를 지켜보면서 그가 악몽을 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잘 때 몸 색깔이 변하고 거친 움직임을 보이고 물을 내뿜고 심지어 먹물을 내뿜기도 했어요. 그들은 한동안 코스텔로를 연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면 중 그의 행동은 스트레스와 공포와 비슷했어요. 연구 결과 그는 때때로 섬뜩하고 생생한 꿈을 꾸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어 한 마리에 불과하지만 이 귀여운 수중 생물은 지능이 뛰어나고 때때로 인간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우리와 마찬가지로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코스텔로의 경우 플로리다 키 해안에서 겪은 힘든 시절의 기억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불쌍한 코스텔로는 포로로 잡히기 전 포식자에게 촉수를 잃는 등 힘든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꿈에서 그런 모습을 본 것일지도 모르죠. 이 발견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동물과 인간 모두의 지능과 지각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식물도 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실제로 초음파 소리를 낸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토마토와 담배 식물이 복잡거리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뽁뽁이가 터지는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내지만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높습니다. 이를 초음파 신호라고 하는데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즉 식물은 서로 소통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은 드라마의 여왕이 되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문제를 알리는 것을 선호해요. 식물은 시간당 약 30에서 50회 정도 소리를 내요. 평온하고 건강한 식물은 그다지 소리를 많이 내지 않습니다. 식물은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언어도 가지고 있어요. 갈증을 느끼는지 줄기가 잘려서 괴로운지 등에 따라 다른 소리를 내요. 게다가 일부 식물은 매우 극적이어서 탈수 증상을 보이기 전, 즉 탈수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기 전부터 알람을 울리기 시작하기도 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확신하지 못해요. 다만 식물의 배관에서 기포가 춤을 추는 걸 의미하는 캐비테이션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향곡을 부르는 식물에는 옥수수, 밀, 포도, 심지어 선인장도 포함되어 농작물이 목이 마른지 등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 분야에서 상당히 큰 발견이에요. 이제 우리는 식물의 소리를 엿듣고 그들의 비밀 언어를 해독할 거예요. 전 세계적인 뉴스를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우주의 나이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뒤흔들고 있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주는 약 137억 살 정도일 것으로 추정됐어요.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우주의 나이가 이보다 거의 2배나 더 오래된 최대 267억 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입증된 것이 아니라서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숫자는 그대로 유지돼요. 과학자들은 빅뱅 이후의 시간을 이용해서 우주의 나이를 측정하기 위해 고대 별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부 별들은 우주 자체보다 더 오래되어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우주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약 140억 년 된 고대별 메투셀라가 있어요. 또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빅뱅 이후 불과 수억 년 만에 매우 성숙해진 은하를 포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천문학자들에게 어려운 수수께끼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가설은 팽창하는 우주 이론과 피곤한 빛이라는 이론을 결합합니다. 이 가설은 빛이 우주의 거리를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잃는다는 것을 암시해요. 이것을 팽창 우주 이론과 결합하면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빛이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아주 멀리 있는 초거대 별을 모두 볼 수 없고 그래서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는 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죠. 새로운 모델은 또한 은하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를 뒤로 미룹니다. 이는 웹 망원경이 발견한 초기 은하가 형성되는데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다는 걸 암시해요. 이 연구는 과학계에 심각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계산에 큰 실수가 있었다면 천체 물리학의 근본적인 원리를 다시 생각해야 할 거예요. 이는 엄청난 도약이 될 거고 거의 모든 것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신중해야 해요. 따라서 과학자들이 이 새로운 이론을 테스트하는 동안 우리는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주뉴스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AI 기술은 이미 과학 연구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죠. 이번에는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데 AI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 SETI의 연구원들은 우주의 소음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전파망원경으로 별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다양한 신호로 가득 찬 천상의 라디오 방송국을 튜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펄서로부터 전파 은하, 지구의 간섭까지 모든 것을 포착해요. 당연히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외계인의 잠재적 신호를 식별하는 건 매우 어려울 겁니다. 60여 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 모든 작업을 수작업으로 수행해야 했어요. 하늘을 스캔하고 수많은 별과 무선 주파수를 탐색하는 것은 벅찬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AI가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 알고리즘은 우주 데이터 속에서 휴대폰이나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간섭 패턴과 같은 알려진 간섭 패턴을 인식하고 구별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알고리즘은 알려진 패턴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을, 즉 건초 더미에서 잠재적인 바늘을 찾아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여기서 몇 가지 돌파구를 찾았어요. 천문학자들은 알려진 패턴에 맞지 않는 8개의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외계 생명체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연구에 큰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동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선사시대 지구를 방문할게요. 오늘날의 거북이를 작은 장난감처럼 보이게 할 정도로 거대한 거북이를 상상해보세요. 최근 과학자들은 이 거인 중 한 마리의 화석화된 유골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약 8천만 년에서 7천만 년 전에 유럽 바다를 누비던 바다 거인이에요. 스페인 북부에서 한 등산객이 피레네 산맥 근처에서 이 거북이의 조각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이 거북이의 몸 길이는 약 4m에 달하는 코뿔소 크기였어요. 참고로 이 거북이의 크기는 보통 자동차 한 대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멸종사건 이전에는 극단적인 크기의 거북이가 더 흔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북이는 더 작지만 여전히 상당한 크기를 갖고 있었고 나중에는 지배적이었어요. 하지만 고대 바다에는 연체동물과 해파리를 잡아먹는 거대한 거북이 가득했습니다. 이 발견은 또한 거대 거북이 북미에만 서식하는 생각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거북이의 존재는 이 거대한 파충류가 유럽 해역에서도 서식하고 있었다는 걸 증명해요. 따라서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나사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우주에서 중요한 탄소 화합물을 발견하는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메틸 양이온이라고 불리는 이 작은 분자는 하찮아 보이지만 성간 유기화학의 비밀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탄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탄소 분자는 별에서 행성 그리고 우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구성하는 빌딩 블록이에요. 탄소는 생명체의 핵심 구성 요소이며 과학자들은 탄소가 어떻게 지구에서 우리의 존재를 형성했는지 그리고 우주의 다른 곳에서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틸 양이온은 복잡한 탄소 기반 분자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것이 바로 메틸 양이온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멋진 이유입니다. 나사 과학자들은 젊은 별들에서 이를 발견했어요. 이 시스템은 우리로부터 1350광년 떨어진 오리온 성운의 차가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 태양보다 작고 약간 약한 이 항성계의 별은 근처에 뜨겁고 젊은 거대한 별에서 나오는 강렬한 자외선을 받아요. 이렇게 강한 자외선은 복잡한 유기분자를 파괴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구팀은 이러한 자외선이 오히려 탄소 화합물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믿어요. 어쩌면 더 강한 별과 그 엄청난 방사능 수치가 실제로 생명의 에너지원으로 작용해서 화학 연쇄 반응을 일으켜 식물과 동물과 같은 복잡한 탄소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네요. 과학자들이 마침내 네스호 괴물의 미스테리를 풀었습니다. 스포일러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진짜 괴물은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은 공룡이거나 물 위에 떠다니는 파편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스호 괴생명체에 대한 많은 발견 덕분에 또 다른 이야기의 증거를 얻었습니다. 1933년 조지 스파이서라는 남자와 그의 아내가 네스호 해안을 따라 운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긴목을 가진 거대한 무언가가 도로를 가로질러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선사시대에나 나올 법한 생명체처럼 보였죠.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공룡 같은 괴물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네스호 괴물설이 산불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네스호 괴물 목격 사건은 불과 1년 후인 1934년에 한 남성이 네스호 괴물의 가장 유명한 이미지인 넷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사진을 찍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어쨌든 외과 의사가 찍은 사진으로 알려진 이 사진에는 목이 긴 괴물이 물 밖으로 솟아오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수년 동안 사람들은 이 괴물이 진짜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진실이 밝혀졌어요. 사진 촬영을 도운 남성 중 한 명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사진은 연출된 것이었어요. 사진이 공개되었을 때 사진이 크게 잘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사진 속 동물은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보였고 네스호 괴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설에 힘을 실어주었죠. 1960년대에 네스호 괴물의 미스테리를 규명하기 위한 최초의 과학적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연구팀이 수중 음파 장비를 들고 호수로 가서 거대한 생물의 증거를 찾기 위해 몇 시간 동안 물속을 스캔했어요. 그들이 발견한 건 수수께끼였습니다. 연구팀은 네스호 깊숙한 곳에서 움직이는 여러 물체를 촬영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연구팀은 확실한 물체를 포착하지는 못했지만 이 목격은 네스호에 실제로 거대한 무언가가 살고 있다는 믿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후 네스호 괴물의 미스테리에 대한 연구가 계속 등장했습니다. 1972년에는 수중 사진의 도움으로 일부 연구원들이 이상한 이미지를 포착하는 데 성공하여 사람들이 잠시나마 희망을 가졌어요. 하지만 사실 네스호 괴물에 대한 초기 연구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네스호 괴물에 대한 신비로운 마법 이론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이론은 옥스포드 대학교의 동물학 교수의 이론으로 괴물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어요. 한편 그는 이 지역에서 어떤 골격이 발견된 적이 없다고 해요. 게다가 어부들이 어망에 이 괴 생명체를 닮은 것을 잡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실제할 수 없다는 증거로 작용합니다. 증거로 제시된 네스호 괴물의 유명한 사진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간단해요. 교수는 좀 더 현실적인 설명을 제시합니다. 그는 이 사진들이 떠다니는 파편이나 가마우지처럼 목이 길고 물속 낮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새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그의 제안을 반박하자 그는 인간의 심리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종종 실수를 저지르고 사물의 크기를 잘못 판단한다고 설명해요. 특히 방금 본 것일 때 그리고 특정한 것을 보고 싶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목이 길고 머리가 작은 동물이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중 상당수는 2억 5,500만 년 전에 살다가 공룡과 함께 사라진 거대한 해양 파충류 플래시오사우루스를 묘사하고 있어 일부 사람들은 이 동물이 살아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플래시오사우루스가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았다는 생각은 이 괴물이 처음 목격된 이래로 계속되어 온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자는 이를 믿지 않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6,600만 년 전 이후로 플래시오사우루스의 화석은 발견된 적이 없다고 설명해요. 네스호 물속에 선사시대 생물이 여전히 숨어있다는 생각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두 번째 이론은 네스호 괴물 현상을 50년 넘게 연구한 영국 자연학자의 이론이에요. 그의 결론은 조금 덜 극적입니다. 그는 목이 긴 생물을 목격했다고 보고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동물을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사람들이 바다뱀을 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네스호 괴물을 목격했다는 보고는 스카치 위스키 증류나 다른 설명이 나오기 훨씬 전인 6세기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이 바다뱀에 대한 초기 보고는 뱀처럼 긴 몸에 여러 개의 혹을 가진 커다란 생명체를 묘사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생물이 배만큼이나 컸다고 말했고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무언가가 헤엄치는 것을 보았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러한 초기의 바다뱀 목격담 중 상당수는 큰 물고기나 헤엄치는 새와 같은 호수의 일반적인 동물에 대한 오해나 과장된 이야기일 수 있어요. 네스호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형 장어였을 수도 있어요. 이 장어는 특히 움직일 때 물속에서 길고 물결치는 생명체처럼 보였을 거예요. 특히 어두운 곳이나 안개가 자욱한 곳에서 멀리서 이 장어를 본 사람들은 훨씬 더 신비로운 생물로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론은 내시는 단지 일련의 정상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는 두 개의 배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발생하며 멀리서 보면 마치 생물처럼 보일 수 있는 큰 물 웅덩이를 만들어요.
네스호 애호가들은 강과 네스호가 만나는 포트 아우구스투스에서 촬영한 영상을 통해 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 애호가들은 적외선 카메라와 특수 수중 마이크를 장착한 드론을 이용해 네스호를 수색할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스호는 길이가 약 37km, 수심이 213m가 넘는 거대한 호수예요. 그래서 연구팀은 드론과 적외선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네시를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과학적 설명이 부족한 건 네스호 괴물뿐만이 아닙니다. 예티와 사스쿼치도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목격담이 있었죠. 사람들은 이 괴생명체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진실을 찾기를 희망했어요. 하지만 최근의 연구와 증거에 따르면 사스쿼치의 존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사스쿼치 목격담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생동물을 연구하는 생물학자들은 외딴 지역에 설치하여 지나가는 동물의 이미지를 촬영하는 카메라 트랩으로 오랫동안 찾기 어려운 종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카메라는 움직임을 감지하고 사진을 찍어 다양한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해요. 카메라 트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사진을 수집하면서 기록된 종의 수가 증가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수가 정체되어 새로운 종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연구원들은 카메라가 많이 배치된 후에는 새로운 종, 특히 빅풋이나 예티와 같은 대형 종을 발견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말해요. 이러한 동물이 서식한다는 소문이 있는 지역에서 수년 동안 카메라 트랩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빅풋이나 예티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찍은 흐릿한 사진이나 흔들리는 동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생물학에 대한 과학적 이해도 빅풋의 존재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듭니다. 흔히 유인원으로 묘사되는 빅풋은 북아메리카에서 진화해야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유인원은 아프리카에서 진화했으며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한 유일한 유인원은 호모사피엔스로 그 조상은 약 16,000년 전에야 베링 해협을 건넜어요. 빅풋과 같은 새로운 종이 진화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신비한 생명체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과학적 증거는 빅풋이나 예티와 같은 생명체가 현실적이라기보다는 판타지에 가깝다는 결론을 확고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광범위한 과학적 연구 끝에 네스호 괴물의 미스테리를 과학이 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는 순전히 허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곳은 듄 세트장이 아니라 니제르의 실제 사막 도시입니다. 자도는 유목민인 사오족이 건설한 것으로 추정되며 소금과 점토로 만든 요새화된 집 크사르로 가득하고 거대한 벽과 비밀 통로가 있어요. 사막 깊숙이 위치한 이곳은 한때 사하라 횡단 캐러밴의 중요한 기착지였지만 지금은 밀수꾼과 산적의 주요 거점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위험성 때문에 2000년 이후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크사르의 기원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고고학적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많은 의문이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모래의 움직임에 따라 고대 유적지의 일부가 드러나기도 하고 숨겨지기도 하면서 사막 아래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연결 터널에 대해 말하자면 과학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용암 터널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이 지하 통로는 녹은 용암이 식을 때 형성되어 연구원들은 고대 유목민들이 혹독한 사막 기후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터널을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터널을 발굴하는 동안 유물, 암벽화, 골격을 발견했는데요. 예술품과 동물뼈를 통해 터널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양과 염소 목동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고고학자들은 이 그룹이 터널에서 오랫동안 살았는지 아니면 임시 피난처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아직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수천 년 동안 서 있었지만 여전히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특수 스캐닝 기술을 사용하여 고대 매장지 아래 숨겨진 2개의 구조물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얕은 L자형 구조물이며 그 아래에는 마지막 안식처나 방으로 추정되는 훨씬 더 큰 공간이 있어요.
작은 구조물은 일부러 모래로 채워졌고 더 깊은 구조물은 빈 방일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 두 구조물이 비밀의 방으로 통하는 입구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지은 사람과 그 이유에 대해 더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뉴스예요. 세계는 고대 문자로 가득하지만 바시플레미 비문의 미스테리처럼 비밀을 절대 밝히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조지아의 한 호수에서 건져 올린 이 특이한 돌은 아무도 읽을 수 없는 기호로 덮여 있습니다. 현대기술로 무장한 전문가들은 완전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 석판은 책 한 권 정도의 크기로 표면에 60개의 기호가 조심스럽게 새겨져 있어요. 하지만 그중 39개는 알려진 어떤 언어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중동, 인도, 이집트 등 고대 문명의 문자와 비슷하지만 정확히 일치하는 건 없습니다. 더 까다로운 문제는 석판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퍼즐의 한 조각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가짜를 배제하기 위해 석판을 면밀히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이 석판이 매우 단단한 지어감석인 수포성 현무암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문양을 새긴 사람이 누구든 정말 숙련된 기술자였을 거예요. 비슷한 고고학적 발견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이 석판이 청동기 후기 또는 초기 철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수천 년 전의 것일 수 있다고 추정해요. 일부 기호는 반복되는데 이는 숫자일 수 있어요. 재고 목록, 전투 기록, 신에게 바치는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암호를 풀기 전까지는 바시플레미 비문은 역사 속에서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남아있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미노아 문명의 원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파이스토스 원반은 미노아 문명에서 발견된 가장 미스테리한 유물 중 하나예요. 1908년에 발견된 15cm 크기의 이 점토 물체에는 아직 아무도 완전히 해독하지 못한 이상한 나선형 표시가 있어요. 원반의 양면에는 사람과 동물부터 도구와 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는 241개의 기호가 새겨져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 문양의 의미에 대해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초기 형태의 그리스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문이나 찬송가라고 주장하며 심지어 아나톨리아의 왕이 그리스 통치자에게 보낸 편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누가 가장 먼저 알아낼지 지켜볼까요? 고고학자 사무실에서는 2000년 된 대리석 머리처럼 큰 것을 발견하는 날은 언제나 즐거운 날입니다. 프랑스의 한 고고학 조사단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근처에 오래된 중세주택을 발굴하던 중 병든 노인을 묘사한 조각상의 머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조각상은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기 전 마지막 이집트 왕조의 것으로 발견된 장소는 클레오파트라와 마크 안토니우스 같은 인물과 관련이 있는 곳이에요. 고고학자들에게는 이 유적지에서 발견된 작은 유물이라도 큰 의미가 있어요. 루시에 대해 들어보셨죠? 우리 인류의 초기 조상이었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예요. 과학자들이 탄자니아 어딘가에서 이 종의 발자국 일부를 발견했어요. 라에톨리 발자국이라고 불리는 이 발자국은 300만 년이 넘은 것입니다. 이 흔적은 27m 길이의 약 70개의 발자국이 있는데 초기 인류가 젖은 화산재 위를 걸었을 때 남긴 발자국이에요. 멋진 점은 이 초기 인류가 유인원처럼 구부정한 자세가 아니라 이미 우리처럼 두 발로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발자국의 간격이 촘촘한 것으로 보아 그들은 아마도 오늘날 우리보다 다리가 짧고 보폭이 더 짧았을 거예요. 고고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의 한 사원에서 매와 두 신비한 신을 모신 특이한 신전을 발견했습니다. 한 신은 매의 머리를 하고 있었고 다른 신은 태양 원반과 소 뿔이 달린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당황스러운 발견은 여기서 머리를 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구였습니다. 신전의 중심에는 매의 머리를 가진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추정되는 머리 없는 매 15마리가 받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한 가지 설에 따르면 새들은 돌에 새겨진 이상한 규칙에 따라 깃털을 뽑기 위해 먼저 삶은 다음 신전에 놓였다고 해요. 고고학자들은 근처에서 33cm 길이의 철제 작살도 발견했어요. 이 신전의 진정한 목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물고기, 포유류, 새 알의 흔적도 발견되어 제사를 지냈을 수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하토르를 만나보세요.
과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의 모성, 음악, 노래의 신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목조 조각상은 놀라운 비밀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저 아름다운 유물로만 여겨졌어요. 전문가들은 엑스레이 기계를 사용하여 동상 내부에서 어깨와 왼쪽 다리를 연결하는 도르래와 축이 있는 기계 작동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작동하면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3천만 년 전의 공학적 경이로움이에요. 이 조각상은 기원전 1800년경 이집트 중왕국 시대에 만들어졌으며 첨단 디자인으로 인해 19세기 오토마타와 종종 비교되기도 해요. 이 조각상은 종교 의식에 사용되었으며 춤과 음악에서 하토르의 역할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쿠웨이트 북부에서 쿠웨이트 폴란드 팀이 7,500년 된 신비한 조각상을 발견하는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조각상은 길쭉한 두개골에 입이 없고 눈은 좁으며 코는 납작한 것이 특징이에요. 이 조각상은 뱀을 뜻하는 그리스어의 이름을 딴 오피디아 조각상으로 도자기 기술로 유명한 우바이두 문명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돼요. 이 이상한 조각상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의식이나 상징적 관습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집이나 마지막 안식처에서 발견된 이 조각상들이 중요한 문화적 신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쭉한 두개골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를 언급할 수 없어요. 페루의 사막에서 연구원들은 5개의 고대 두개골을 발견했는데 그중 부자연스럽게 길쭉한 두개골이 2개나 있었습니다. 머리 모양을 바꾸는 것은 많은 문화권에서 흔한 일이지만 이 두개골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현지 전설에는 강력한 신들에 의해 지하로 추방된 신비한 종족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요. 어떤 사람들은 이 두개골이 바로 이 종족을 상징한다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은 일종의 유전적 기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 큰 유아의 두개골을 발견한 후 확인됐습니다. 최근 고고학이 깨어나 역사를 바꾸는 발견으로 뉴스를 장식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평화로운 아이오와주에서 공룡 화석을 발굴한 것부터 고대 바빌로니아 문헌의 나쁜 소식을 번역하는 것까지 역사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그 비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을 때 화산은 도시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발견 중 일부는 황금 발찌를 차고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나 두려움에 떨며 포옹하는 두 자매의 모습처럼 가슴 아픈 모습이었죠. 적어도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24년 첨단 DNA 검사는 이러한 오랜 믿음을 깨뜨렸습니다. 황금 팔찌의 집의 어머니는 사실 30캐럿짜리 화려한 팔찌를 차고 있던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의 혈연도 아니었습니다. 두 자매는요, DNA 분석 결과 한 명은 실제로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다시 쓴다고 하면 고대 바빌론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계시가 나옵니다. 최근 고고학자들은 끔찍한 소식의 전령으로 밝혀진 4,000년 전의 텍스트를 번역했습니다. 번역된 이 특정 텍스트는 현대 이라크의 유프라테스 강 근처 도시인 시퍼르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리는 월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월식은 경고였습니다. 월식은 홍수와 기근부터 왕국의 혼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사제를 불러 의식을 거행하거나 신탁의 조언을 구하는 등 이러한 나쁜 징조를 취소하는 영리한 방법도 생각해냈습니다. 고대 점성가들은 자신의 일을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별을 관측하는 것만이 아니라 왕국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최초의 황제였으니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죠. 고고학자들은 이미 그가 파티를 열었던 별장의 유적을 발견했는데 이제 그의 마지막 안식처를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나폴리 근처의 한 곳에서 빌라 아래에 묻힌 오래된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현대식 난방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아마도 따뜻한 목욕을 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고대 항아리로 가득 찬 선반을 발견했는데 이 유적지가 나중에 신전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이곳이 아우구스투스의 마지막 집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 확인된다면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고대 로마가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면 페루의 유명한 나스카 라인도 숨겨진 세부 사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이 거대한 지형 문자는 지금까지 부분적으로만 연구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과학자들은 391km의 지형을 스캔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훈련시켰습니다. AI의 도움으로 라마, 막대 인간 모양, 이상한 머리 등 300개가 넘는 새로운 모티브를 찾아냈죠. 원래 베스비오산에서 불에 탄 두루마리를 해독하기 위해 개발된 이 알고리즘은 현재까지 알려진 상형 문자의 수를 2배로 늘렸습니다. 과거가 디지털로 크게 업그레이드되고 있어요. 한편 불가리아에서는 고고학자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 바로 하수구였습니다. 2024년 연구자들은 그리스 여행자와 무역의 신 헤르메스의 대리석 조각상이 거의 온전한 상태로 흙층 아래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기 388년 지진으로 도시 기반 시설이 손상된 후 안전을 위해 이곳에 설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당시 이교는 쇠퇴하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부상하던 시기였어요. 많은 이교도 우상이 파괴되었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은 신상을 지하에 숨겨서 몰래 보존한 것으로 보입니다. 템즈강 바닥을 뒤지는 것은 침대 밑을 뒤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강 바닥에는 전설적인 서체를 포함하여 온갖 종류의 버려진 보물이 모여 있습니다. 1900년대 초 두 남자가 책 인쇄용 서체인 도브스 서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둘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한 사람이 모든 금속 글자를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한 세기 후인 2014년 서체를 되살리려는 한 디자이너가 잃어버린 글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0분 만에 그는 글자를 발견했어요. 다이버들의 도움으로 더 많은 글자가 발견되었고 오늘날 잃어버린 글자 중 일부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이오와주는 조용한 곳이지만 1만 3천년 전에 거대한 마스토돈 골격이 발견되어 큰 화제가 됐습니다. 2022년 한 연구원이 선사시대 동물의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대퇴골 사진을 한 장 받았습니다. 발굴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2년이 걸렸지만 고고학자들은 2024년 마침내 발굴에 착수했습니다. 10일간의 작업 끝에 잘 보존된 마스토돈 두개골을 발견했습니다. 중서부주에서는 최초로 발견이었죠. 이 발견은 영화에 등장하는 고대 요르단 도시 페트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인디아나 존스도 질투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페트라의 재무부 아래에서 철과 청동, 유물과 함께 최소 12구의 해골이 들어있는 2000년 된 방을 발견했습니다. 나베테아인들이 만든 이 방은 대부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그들의 사후 세계 관습을 재조명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해골 중 한 명이 움켜진 도자기 성배였어요. 페루에서 고고학자들은 페루의 역사를 뒤집는 획기적인 발견을 했는데 바로 여성 통치자였습니다. 1600년 전에 파나마르카 유적지에서 과학자들은 화려한 벽화로 장식된 왕좌의 방을 발견했습니다. 이 벽화에는 물레를 돌리고 직조를 하는 여성, 왕관을 쓰고 있는 남성, 심지어 왕관을 쓴 여성이 새와 대화하는 모습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발견은 모체족 여성들이 단순한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작은 집은 주로 현대적 개념이지만 고고학자들은 고대 폼페이에서 작은 집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손님을 접대할 수 있는 웅장한 아트리움이 있던 전통적인 로마 주택과 달리 이 집에는 아트리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예술성으로 보완했죠. 내부에서 과학자들은 맹금류, 참새, 뱀, 식물로 장식된 페인트 칠한 제단을 발견했습니다. 제단에는 램프와 향로와 같은 의식용품이 놓여 있었고 향기로운 허브의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2021년 발티에를 스캔하던 연구원들은 파도 아래에 숨겨진 거대한 돌담을 발견했습니다. 2.41km에 달하는 이 블링커월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 구조물일 수 있습니다. 수면 아래 20m 아래에 위치한 이 돌담은 300개의 거대한 바위 사이에 약 1,400개의 작은 돌을 쌓아 만든 것으로 바위의 일부는 무게가 최대 142톤에 달합니다. 1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블링커월은 스톤헨지와 프랑스의 카르낙스톤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이 지역이 육지였던 시절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학자들은 순록 사냥 도구로 사용되어 사냥꾼이 공격할 수 있도록 호수로 동물을 유도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아비도스 지역에서 발견된 화강암 석판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대 이집트의 중요한 두 인물의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의 발견에 따르면 실제로는 이집트의 가장 유명한 통치자 중 한 명인 파라오 람세스 2세 석관의 일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연구원이 석판에서 람세스 2세의 이름이 새겨진 특별한 조각을 발견했어요. 람세스는 오래전에 이집트를 통치했고 그가 죽은 후 무덤이 약탈당해 시신과 유품이 몇 차례 옮겨졌습니다. 이 새로운 발견은 람세스의 무덤이 도굴된 후 그의 물건 중 일부가 다시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발견은 또한 고대 이집트 무덤이 종종 약탈당했고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이 재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최근 영국 노턴 디즈니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턴 디즈니 역사 및 고고학 그룹의 자원봉사자가 고대 동전과 브로치를 찾던 중 신비한 로마 12면체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12개의 오각형 면을 가진 구리 합금으로 만들어진 이 작고 속이 빈 물체는 1700년 동안 묻혀 있었지만 놀랍게도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이 기이한 물체가 30개 이상 발견되었지만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아무도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측정 도구나 달력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의식에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노턴 디즈니 그룹은 많은 12면체들이 일상적인 사용으로 마모된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종교의식을 위한 상징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보츠와나 중심부에 있는 카로이 광산의 지하 깊은 곳은 어둡고 덥고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지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손에 쥔 돌멩이 하나도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 가장 큰 다이아몬드일 가능성은 희박하죠. 여러분은 루카라 다이아몬드 회사의 캐나다 상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빙고! 여러분이 발견한 돌은 지금까지 발견된 다이아몬드 중 두 번째로 큰 2492캐럿의 놀라운 다이아몬드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평균 약혼 반지 사이즈는 1.7캐럿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하나만으로도 1465명 이상의 신부에게 반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보석의 크기를 주먹 크기와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이 귀중한 거인의 무게는 0.4kg이 넘습니다. 그 가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추측해보는 건 어떨까요? 같은 광산에서 나온 또 다른 다이아몬드인 컨스텔레이션은 2016년에 6,300만 달러에 팔렸어요.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는 813캐럿으로 이 새로운 다이아몬드의 3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에 불과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다이아몬드는 유명한 컬리넌 다이아몬드 뿐이에요. 1905년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됐으며 무게가 3106캐럿에 달해요. 이제 이 다이아몬드로 약혼 반지를 몇 개나 만들 수 있을지 계산해보고 그 숫자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안타깝게도 이 다이아몬드는 나중에 여러 개의 작은 다이아몬드로 절단됐고 그중 일부는 현재 영국 왕관 보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한때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큰 돌, 카르보나도라는 블랙 다이아몬드가 있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 브라질의 땅 위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돌의 가장 멋진 점은 운석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돌의 이름인 세르지오 카르보나도는 작은 조각으로 부서졌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재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산업용 드릴 비트에 사용하고자 했죠. 이 새로운 다이아몬드는 실제로 첨단 기술의 도움으로 발견됐습니다. 이 회사는 메가 다이아몬드 복구 엑스레이 전송이라는 엑스레이 시스템을 사용해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어요. 루카라가 카로웨 광산에서 발견한 기록적인 다이아몬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19년에는 1758캐럿의 세웰로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바 있어요. 당시 이 다이아몬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다이아몬드였어요. 이후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이 보석을 공개되지 않은 금액에 매입했습니다. 그 전인 2015년에는 같은 광산에서 레세디 라 로나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어요. 이 다이아몬드의 무게는 1109캐럿으로 2017년에 5,3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땅속에서 찾을 수 있는 놀라운 것은 다이아몬드뿐만이 아니에요. 땅을 더 깊게 파면 파낼수록 고대 립스틱과 같은 희귀한 물건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립스틱은 약 5,000년 전에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립스틱일지도 몰라요. 이 진한 빨간색 립스틱은 이란 남부의 돌병에서 발견됐습니다. 실제로 이 병은 2001년에 등장했지만 연구원들이 최근 그 정체를 알아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튜브에 담긴 현대의 립스틱과는 달랐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아마도 브러쉬로 발랐을 거예요. 연구원들은 이 발견을 통해 청동기 시대 여성들이 눈에 띄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엿볼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했어요. 엘리트 사회에서 여성들은 화려하게 보이고 자신의 높은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이 립스틱을 발랐을 거예요. 기원전 3000년 전 무덤에서 나온 이 병은 강력한 마르아시 문명과 관련이 있다는 배경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큰 사건이었죠. 이 무덤은 홍수로 인해 드러났고 안타깝게도 약탈자들이 많은 유물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당국은 이 특정 조각을 회수할 수 있었어요. 이 약병이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발견된 다른 물건과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보통은 비슷한 용기에 담긴 회색의 조밀한 물질을 발견하곤 했어요. 하지만 이 병을 열자 미세한 가루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짙은 회색을 띤 보라색이었는데 이전에 본 것과는 전혀 다른 색이었어요. 연구진이 파우더를 분석한 결과 적철광으로 만들어져 진하고 깊은 붉은색을 띠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식물성 오일과 왁스와 같은 다른 성분도 함유돼 있어 현대 립스틱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화장은 그 분야에서 사치스럽고 우월한 지위를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특히 엘리트 집단에서 부와 권력을 과시했죠. 그건 그렇고 연구원들은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립스틱이라고 확실히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고 해요. 누가 알겠어요. 언젠가 더 오래된 것이 나타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당장 불가리아로 떠나서 그곳을 파헤쳐보는 건 어떨까요? 삽을 들고 손을 더럽힐 필요 없이 이미 놀라운 발견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거의 2m에 달하는 거대한 대리석 조각상을 발견했어요. 그리스 신 헤르메스를 묘사한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조각상이 약 2000년 동안 고대 하수구에 묻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동상의 상태는 매우 양호하며 특히 머리가 매우 잘 보존돼 있어요. 발굴 책임자에 따르면 손에는 약간의 균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상태라고 해요. 발굴팀은 불가리아 남서부 그리스 국경 근처에서 일상적인 발굴 작업을 하던 중 이 조각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역은 기원전 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도시 헤라클레아 신티카의 일부였던 곳이에요. 발굴 작업 중 연구원들은 동상의 대리석 발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조심스럽게 나머지 부분을 발견했어요. 이런 것을 발견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진들은 완전히 놀랐습니다. 현재 팀은 하수구에서 동상을 안전하게 꺼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동상이 매우 무거워서 크레인을 이용해 들어 올려 페트리히의 역사박물관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동상을 복원하고 보존한 후 전시할 계획이에요. 전문가들은 이번 발견에 대해 매우 흥분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고대 유적지인 헤라클레아 신티카의 지역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발견을 꿈꾸고 있다면 학위가 없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아마추어도 과학적 돌파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식 12면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이상하고 신비한 12면체 금속 물체는 자목만한 크기로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역사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이 물건에 대해 머리를 극적거려 왔어요. 이 특별한 12면체는 지난 여름 셰필드에서 남동쪽으로 약 56km 떨어진 노턴 디즈니 인근의 한 농부의 밭에서 발견됐습니다. 자원봉사자 그룹은 이미 이 지역에서 로마 동전과 브로치를 발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밭에 더 많은 보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구물리학적 조사 결과 지하에서 지구 자기장이 교란된 지역이 발견됐고 그곳에 무언가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암시가 있었습니다. 팀은 2주간의 발굴 기간 동안 참호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날, 4번 참호에서 누군가 12면체를 발견했어요. 그룹의 비서인 리처드 파커는 근처에서 차를 끓이고 있다가 비명을 들었습니다. 금속을 많이 발견하지 못해서 모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그 멋진 유물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22면체의 또 다른 멋진 점은 드물게 완전하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발견된 다른 것들은 대부분 깨지거나 불완전했어요. 게다가 평균보다 더 큽니다. 로마 12면체는 골프공만큼 작을 수도 있지만 22면체는 자몽에 더 가까워요. 현재 22면체는 지역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북서부 유럽에서 100개가 넘는 로마 12면체가 발견됐는데 대부분 갈로 로마 지역과 같은 옛 로마 영토에서 발견됐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서 3세기 사이로 거슬러 올라가요. 각각은 속이 빈 금속 껍질로 보통 청동으로 만들어져요. 12개의 면이 있으며 각 면의 크기가 다른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 주변에는 동심원 모양의 고리가 금속에 각인되어 있고 면이 만나는 모든 모서리에는 작은 장식이 있습니다. 글씨가 새겨져 있지 않고 로마 문헌 어디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 12면체의 용도를 알지 못해요. 수많은 가설이 있어요. 장난감, 주사위, 철퇴 머리, 심지어 로마 포병의 거리를 측정하는 도구였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장갑을 뜨개질하거나 별을 이용해 날짜를 알아내는 데 사용됐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는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스테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스톤헨지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들어보셨겠죠. 누군가가 영국의 한 평원에 신비롭게 원을 그리며 쌓아올린 커다란 바위 정도? 하지만 만약 영국의 스톤헨지가 다른 기념물의 복제품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스톤헨지를 만든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와 다른 곳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을 모방한 것일 수도 있죠. 연구원들이 미시간 호수의 물속에서 또 다른 스톤헨지를 발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호수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의 집합체입니다. 수많은 실종, 비행기 추락에 이어 이번엔 이런 일까지. 스톤헨지처럼 기묘하게 생긴 고대 수중 기념물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깊이 파헤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방식으로 배열된 거대한 돌들의 고리. 사람들은 수면 12m 아래에 있는 바깥쪽 원과 안쪽 원 두 개의 원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아무렇게나 쌓인 돌무더기가 아니었어요. 이 돌들은 사람의 손에 의해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이었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그들은 9,000년이 넘은 구조물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미시간 호수 아래에 있는 이 스톤헨지는 피라미드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스톤헨지 자체보다 약 4,000년이나 더 오래됐어요. 이 모든 정보는 노스웨스턴 미시간 대학교의 과학자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발견하기 전이었어요. 돌 중 하나에는 희미하지만 선명한 마스토돈의 암각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스토돈은 현대 코끼리의 조상처럼 생겼지만 만년 전부터 지구상에서 멸종된 동물이에요. 따라서 이 수중 스톤헨지를 만든 사람은 이 동물이 지구를 돌아다녔을 당시에도 살아 있었어야 해요. 이 발견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대체 왜 호수 바닥에 돌을 깔기 위해 이 모든 수고를 감수했을까요? 글쎄요, 우선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죠. 과학자들은 당시 미시간 호수의 물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다고 생각해요. 둘째, 퍼스트 네이션 원주민의 조상들의 관습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한 교수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는 돌이 일종의 선사시대 사냥 덫을 형성했다고 제안했어요. 초기 사냥꾼들이 방금 이야기한 바위 조각의 마스토돈과 같은 대형 동물을 몰기 위해 원형 지형을 이동 통로로 사용했다고 믿죠. 이 거대한 동물들을 더 촘촘한 원형으로 모으면 더 쉽게 사냥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이론을 확신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원이 더 깊고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아니시나베 부족과 같은 현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에 따르면 돌은 단순한 돌 그 이상이에요. 돌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으며 지구와 모든 생명체와의 연결을 상징해요. 아니시나베 커뮤니티의 한 장로는 이 돌들이 조상들의 땅과 생명체를 기리기 위해 그곳에 놓아둔 신성한 돌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과학자들은 이 돌 형성을 깊은 곳에서 연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 12m 정도요. 하지만 사실 그게 문제예요. 수중이라는 사실 때문에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 매우 어렵습니다. 전통적인 고고학 도구는 모든 것이 물에 잠기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유적지의 3D 모델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스테레오 사진 측량과 같은 유망한 신기술은 과학자들이 석굴을 더 면밀히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연구는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이 미스테리가 언제 끝날지 알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시간 호수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의 핫스팟입니다. 호수 바닥에는 튼튼한 미국 스쿠너선인 토마스 흉호와 같은 난파선이 가득해요. 또한 1950년대에 사라진 노스웨스트 항공 2501 비행기와 같이 이 지역을 비행하다가 갑자기 사라진 비행기의 잔해가 수거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지역을 미시간호 삼각지대라고 부르며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활동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 호수의 면적은 57,000 제곱킬로미터가 넘는데 이는 아일랜드의 3분의 2에 달하는 크기예요. 2024년 과학자들은 미시간 호수의 또 다른 미스테리 중 하나인 마가렛 뮤어 스쿠너의 난파선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39.5m 길이의 이 범선은 130여 년 전에 침몰했습니다. 이 발견은 위스콘신 수중 고고학 협회 WUAA가 최근 발표했는데 연구팀은 위스콘신주 알고마 해안에서 수면 15m 아래에 있는 난파선을 발견했습니다. 1872년에 건조된 마가렛 뮤어호는 5대5를 가로질러 무거운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진 3개의 돛대를 가진 스쿠너였습니다. 마지막 항해는 소금을 대량으로 싣고 미시간주 베이시티를 출발하여 일리노이주 사우스 시카고로 향하는 정기 항해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1893년 9월 30일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뮤어호가 현재 알고마로 알려진 아나피 마을에 가까워졌을 때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배는 빠르게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장은 선원들에게 배를 버리라고 명령했고 다행히도 선원들은 모두 무사히 해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 세기가 넘도록 이 난파선은 호수 바닥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그 위치는 미스테리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연구와 고해상도 음파 탐지기를 결합한 덕분에 작년 5월 WUAA 수색대원들은 마침내 이 배를 발견했습니다. 이 난파선은 갑판과 장비의 일부가 여전히 보이는 등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왼쪽 호수에서 연구원들은 또 다른 인상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위스콘신주 메디슨 근처의 맨도타 호수 바닥에서 11개의 고대 카누를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중 가장 오래된 카누가 기원전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추정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현재의 머리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전형적인 중서부 고속도로에서 픽업 트럭을 많이 볼 수 있다면 고대에는 카누만 볼 수 있었어요. 카누는 원주민 문화권의 주요 교통수단이었어요. 깊은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물품을 거래하고 장거리 이동을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발견에 흥분한 이유는 당시 이 지역에서 카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 지역에 거주했던 지역 문화를 이해하려면 그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어요. 이 흥미로운 발견은 위스콘신 역사학회에서 2024년 5월에 발표했습니다. 약 1200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첫 번째 카누는 2021년에 호수에서 인양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두 번째 카누가 발굴됐습니다. 지금 잠수부들은 오래전에 물에 잠겼던 고대 해안선을 따라 최소 11개의 카누를 더 발견했습니다. 한 가지 가설은 이 카누가 겨울에 얼거나 뒤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라앉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같은 장소에 보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훨씬 더 큰 정착지의 작은 일부일 수도 있어요.
역사학자들은 호수 물속에 고대 마을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요. 다이버들은 이미 낚시에 사용되는 그물 싱커와 같은 석기 도구를 발견했지만 마을 자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데오가 모든 천둥을 훔치는 경우는 많지만 과학자들은 멘도타와 같은 작은 호수에도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해요. 위스콘신 역사학회는 원주민과 긴밀히 협력해서 호수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스위스 콘스탄스 호수 아래에 세 번째 스톤헨지가 있다는 제 말을 믿으셔야 할 것 같아요. 스톤헨지의 사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고학자들은 호수 아래에서 170개의 인공돌로 만든 캐언을 발견한 2015년에 이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여러 마을의 작업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캐언즈 유적지는 아마도 어떤 집단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부는 폭이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고 최대 2m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놀라운 발견은 이 유적지가 약 5,500년 전, 즉 최초의 스톤헨지가 건설되던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이 유적지를 서로 연결하는 몇 가지 사실은 건설 날짜뿐만 아니라 원형으로 지어진 석조 기념물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이 유적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패턴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과학자들이 최근 이탈리아의 한 중세 성 아래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숨겨진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새로 발견한 모나리자 제작자의 15세기 스케치를 따라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르네상스 시대 건축물 중 하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스포르차 성의 건설은 1358년에 시작되었지만 약 한 세기 후 지역 위기 상황에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450년 밀라노 공작 프란체스코 스포르자가 옛 폐허 위에 재건하기로 결정했어요.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들 루도비코가 그 뒤를 이어 성을 계속 개선했습니다.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롯한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을 불러들여 성벽을 장식했어요. 오늘날에도 목판의 방에서 레오나르도의 프레스코화를 볼 수 있습니다. 다빈치는 성에서 작업하는 동안 외벽 아래에 숨겨진 역사적인 지하 통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487년에서 1490년 사이에 그려진 이 그림은 파리의 프랑스 국립박물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스케치는 매우 정밀하며 레오나르도가 요새 설계에 관심이 많았고 기존 구조물을 기록하는 데 능숙했음을 증명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루도비코는 아내가 묻힌 성당으로 바로 연결되는 지하 통로를 건설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루도비코는 1491년 베아트리체와 결혼했고 1497년 베아트리체가 출산 중 세상을 떠나면서 행복했지만 비극적으로 짧은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공작은 사랑하는 아내를 애도하는 동안 몇 주 동안 두문불출하며 수염을 기르고 검은 옷만 입었습니다. 비밀 터널은 0.8km가 넘는 길이로 루도비코가 은밀하게 그녀의 무덤을 방문할 수 있게 해줬을 것입니다. 성이 포위되었을 때 탈출 경로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터널은 아무도 그 존재를 확실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르네상스 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학자들은 마침내 그 비밀스러운 역사를 밝혀냈습니다. 그들은 지표 투과 레이더와 레이저 스캐닝을 결합하여 성 아래의 모든 구조물에 대한 정확한 3D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다빈치가 그림에서 암시한 터널을 발견했으며 이 터널은 역사적인 지하 통로 시스템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보존된 모든 건축물뿐만 아니라 더 이상 볼 수 없는 고대 건축물까지 보여주는 성의 완전한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가상 경로의 증강현실을 추가하여 방문객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숨겨진 통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천재가 실제로 과학자들이 최근 발견한 숨겨진 통로를 만드는 데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다른 발명품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사진이나 인공위성의 개념조차 생기기 훨씬 전인 1502년에 최초의 위성 지도를 만들었어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인물 체사레 보르지아는 레오나르도를 볼로나 근처의 이몰라라는 작은 마을로 초대하여 매우 상세한 지도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당시에는 축적으로 정확한 거리를 표시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지도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용, 장미, 멋진 성, 산맥, 꽃 및 기타 예술적 디테일로 지도를 장식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지도는 내비게이션을 위한 실용적인 도구라기보다는 전시를 위한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체사레 보르지아는 매우 기능적인 것을 원했고 레오나르도는 지도 제작 분야에서 혁신적인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이몰라의 위성 이미지와 레오나르도의 지도를 비교해보면 그 유사성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는 모든 골목, 거리의 곡선, 도로, 심지어 건물의 정확한 크기까지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필, 자, 나침반 그리고 자신이 구안한 몇 가지 발명품만을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해냈습니다.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이 천재는 움직일 때마다 회전하는 큰 바퀴를 들고 몇 주 동안 거리를 걸으며 케이블로 거리를 기록했습니다. 자기 나침반을 사용하여 정확한 방향을 결정했어요. 그는 또한 원안의 각도를 측정하는 부솔라라는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도로의 정확한 회전 방향과 교차로의 크기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집과 주요 도로 사이의 거리를 파악했습니다. 그런 다음 집으로 돌아와서 메모와 계산을 통해 놀라운 정밀도로 지도를 그렸습니다. 다빈치는 피렌체 인문주의자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가 개발한 기술을 작품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극좌표를 사용하여 도시 전체를 원안에 배치할 수 있는 매핑 방법을 만들었죠. 도시의 중심에서 나침반의 주요 방향을 나타내는 8개의 직선이 만납니다. 레오나르도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도시를 8개의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건물 하나도 놓치지 않았고 그 덕분에 당시 가장 진보된 지도를 만들 수 있었죠. 이 이탈리아의 천재는 사람이 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 박쥐, 연희 공중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연구하고 특별한 비행 기계를 설계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움직임을 모방할 수 있다면 인간도 그들처럼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빈치의 디자인은 박쥐와 매우 흡사했는데 2개의 크고 뾰족한 날개가 10m가 넘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벼운 소나무로 프레임을 만들고 생사로 덮어 튼튼하면서도 너무 무겁지 않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비행하는 사람은 중앙에 있는 나무판 위에 엎드려서 날았습니다. 날개를 펄럭이게 하려면 조종사는 막대와 도르래로 연결된 크랭크를 발로 페달을 밟아야 했습니다. 추가 동력을 위한 수동 크랭크와 조향을 돕는 헤드피스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손과 발을 움직이면 새의 날개처럼 날개가 펄럭이고 비틀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기계를 땅에서 들어 올릴 만큼 힘이 강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중에서 한 번은 작동했을지 몰라도 사람이 스스로 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레오나르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겠지만 그의 놀라운 아이디어는 몇 세기가 지난 후에도 비행기계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다빈치는 많은 발명품으로 시대를 앞서갔지만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아이디어는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고대 터널을 건설한 스포르차 가문의 후원을 받아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팔을 움직이고 목을 돌리고 입을 벌리고 닫을 수 있는 기계 기사를 설계했습니다. 다빈치는 해부학과 신체 움직임의 역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독특한 작품은 외부 케이블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수동 크랭크로 움직였고 내부 기어 구동 메커니즘도 있었습니다. 약 450년 후인 1950년대에 다빈치가 그린 로봇 기사의 상세한 스케치가 재발견되었습니다. 여러 연구자들이 이 스케치로 로봇을 재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2002년 나사와 록히드 마틴을 위해 시스템을 개발한 로봇 공학자가 이 오래된 노트에서 영감을 얻어 다빈치의 로봇 기사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레오나르도가 스포르차 공작을 위해 만든 또 다른 디자인은 쉽게 분해하여 운반할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다리였습니다. 이동 중에 강이나 해자를 건너야 하는 군대를 위해 만든 다리였어요. 이 다리는 물을 건너 반대편에 작지할 수 있었습니다. 바퀴가 달려있고 밧줄과 도르래 시스템을 사용했기 때문에 빠르게 설치한 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특별한 무게추까지 달았죠. 레오나르도는 이 다리가 가벼우면서도 튼튼하다고 기록했고 공작을 위해 이와 같은 다리를 여러 개 설계했습니다. 그의 다른 설계 중 하나는 매우 빠르게 건설할 수 있고 군대가 여러 강을 가로질러 이동할 수 있는 다리였습니다. 과학자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숨겨진 통로를 계속 연구하면서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건축의 경이로움을 새로 발견할 수 있을까요? 투탕카멘 파라오의 황금 가면은 3000년 이상 왕가의 계곡에 숨겨져 있었어요. 높이가 약 54cm에 달하는 이 유물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얼마나 숙련되고 예술적이었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무도 엑스레이를 통해 가장 큰 비밀이 밝혀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투트 왕은 18왕조 시대의 마지막 통치자였어요. 그는 9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10년 동안만 통치하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고대 이집트에서 그는 자신의 뒤를 이은 통치자들에게 거의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의 무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굴꾼들조차 잊고 있을 정도였죠. 조금 슬프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희소식입니다. 그의 무덤은 거의 잊혀진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었으니까요. 왕가의 계곡에 있는 다른 무덤들은 약탈당했지만 그의 무덤은 봉인된 채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22년에 발견되었을 때 그 안에는 5,000개가 넘는 귀중한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덕분에 투탕카멘은 순식간에 유명인이 되었고 오늘날 가장 잘 알려진 파라오 중 한 명이 되었죠. 보물 중에는 가장 멋진 작품인 황금 가면이 있었어요. 이 가면은 왕의 얼굴을 정확히 본뜬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적어도 원래는 그랬어야 하지만 그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왕의 얼굴을 정확하게 표현한 목적은 사후세계에서 영혼이 자신을 알아보고 미라가 된 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고대 이집트 신앙에서는 이 가면이 사후세계에서도 계속 살 수 있게 해준다고 믿었어요. 가면의 디테일은 분명 엄청나게 제작이 어려워 보였지만 사람들은 수년이 지나서야 가면이 진정으로 얼마나 복잡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면의 첫 번째 엑스레이 촬영은 196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촬영을 한 이유는 보존이라는 실용적인 이유였어요. 이 가면은 전시회를 위해 파리로 향하고 있었고 이집트를 떠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전시 기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이미지를 통해 가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가면의 구조가 얼마나 복잡한지 완전히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이집트 금세공인들은 현대의 납땜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가면을 만들었을까요? 2007년에 촬영된 새로운 엑스레이 사진으로 우리는 몇 가지 해답을 얻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24캐럿의 순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어요. 가면은 사실 23캐럿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다른 재료와 섞여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금판에 젓갈색 금속인 구리가 소량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재료를 더 유연하고 쉽게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다음 금판을 반복해서 가열하고 망치로 두드려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면 안에는 2015년이 되어서야 밝혀진 비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전에 카이로 이집트 박물관의 직원들이 가면 전시 작업을 하던 중 실수로 가면의 긴 수염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죠. 또 다른 가설은 수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느슨해져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투트왕의 수염이 떨어졌다는 사실은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했어요. 박물관은 카이로에서 가장 큰 관광 명소 중 하나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했습니다. 복원 과정은 가면의 상태를 자세히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유물의 전체 3차원 스캔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가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왕의 수염 안쪽에는 이집트인들이 가면의 나머지 부분에 수염을 붙이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흥미로운 구조의 금 튜브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가면의 제작 과정이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가면이 투탕카멘 왕의 얼굴을 완벽하게 재현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게 전적으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부 학설에 따르면 이 가면은 투탕카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요. 2015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이 가면은 원래 파라오의 계모로 추정되는 여성 파라오, 즉 유명하고 아름다운 이집트 여왕 네페르티티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가장 큰 단서는 마스크에 새겨진 문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투탕카멘의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연구원들이 면밀히 조사한 끝에 실제로 투트 왕의 이름 아래에 다른 것이 적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왕의 이름 스탬프는 변경된 것으로 보이며 원래는 네페르티티 여왕으로 번역되는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투트 왕의 황금 가면에는 수년간 간과되었던 또 다른 특징이 있어 더욱 미스테리를 더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문가들은 투트 왕이 자신의 뒤를 이은 파라오들로부터 그다지 존경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 단서 중 하나가 바로 가면에 피어싱된 귀입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투탕카멘 왕이 어렸을 때는 귀걸이를 착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18세에 세상을 떠났을 때쯤에는 귀를 뚫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이는 가면이 원래 네페르티티의 것이거나 투트 왕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생각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면만이 미스테리의 원천은 아닙니다. 사실 그의 무덤 전체가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어요. 최근 역사가들은 투트 왕이 묻혀 있어야 할 장소가 마지막 순간에 변경되었다는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전문가들은 9년간 통치한 파라오가 왜 이렇게 단순한 무덤에 묻혔는지 궁금해졌죠. 다른 파라오 무덤들의 웅장함에 비하면 그의 무덤은 다소 평범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투탕카멘과 같은 왕이 이렇게 평범하게 안식처를 가졌다는 것은 고대 이집트에서 그가 가졌던 권력과 중요성에 비하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의 후계자 파라오 아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연구원들은 투탕카멘 왕이 세상을 떠난 후 아이는 이집트 역사에서 투탕카멘을 지워버렸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투트 왕의 시신을 더 작고 덜 인상적인 무덤에 안치하기로 한 결정의 배후에 그가 있었을 것이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아이 자신의 무덤을 살펴본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바로 커다란 벽에 개코 원숭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유형의 예술작품이에요. 같은 사람이 두 무덤의 예술작품을 선택한 것 같아요. 두 무덤의 디자인과 장식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두 무덤의 배후에 공동의 손길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아이의 무덤은 왕의 무덤답다는 점입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볼 수 있는 스타일과 예술품이 비슷하지만 훨씬 더 크고 인상적이에요. 따라서 아이가 두 무덤에 무엇이 들어갈지 결정했다는 설이 있어요. 투트가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웅장한 무덤은 제때 완공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라오는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하기 위해 살아있을 때 무덤을 짓기 시작해요. 하지만 투트는 겨우 18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이 상황을 이용해 투트를 위해 작은 무덤을 만들고 자신을 위해 큰 무덤을 만들었을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 가설이 투탕카멘의 무덤이 왜 그렇게 단순한지, 아이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역사에서 그의 기억을 지울 수 있었는지 설명해 준다고 믿어요. 결국 투트 왕의 가면과 무덤에 대한 이야기는 미스테리와 음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수년 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고대 이집트의 비밀은 아직 밝혀져야 할 것이 많으며 투탕카멘 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매료시킬 것이라는 점입니다. 2021년 칠레의 과학자들은 남극에서 찌그러진 축구공처럼 생긴 기괴한 모양의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이 화석은 칠레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선반 위에 특별한 이름도 없이 그냥 놓여 있었어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생겼다는 이유로 박물관에서는 더 띵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과학자들은 마침내 이 이상한 화석을 손에 넣었을 때 이 화석이 약 6억 6천만 년 전에 거대한 부드러운 껍질을 가진 알로 밝혀졌습니다. 이 화석은 길이가 28cm, 너비가 18cm가 넘어요. 일반 달걀의 길이는 6.35cm에 불과하고 타조알의 길이는 거의 15cm에 달해요. 따라서 더띵은 지금까지 발견된 부드러운 껍질의 알 중 가장 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알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알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알 중 가장 큰 알은 멸종된 마다가스카르 코끼리 새의 알로 마이클 조던 키의 1.5배에 달했어요. 알이 아니라 새가 말이죠. 남극 알은 이 지역에서 발견된 최초의 화석 알이라는 점에서도 특별해요.
따라서 누가 알을 남극에 남겼든 아마도 오래전에 살았던 거대한 바다 파충류인 모사사우루스와 같은 거대한 생물이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생물이 알을 낳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발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놀랍습니다. 이 알은 또한 대부분의 공룡 알과는 완전히 다른 얇은 달걀 껍질과 숨구멍이 없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사실 도마뱀과 뱀의 알처럼 보이지만 이런 동물들과 관련된 어떤 거대한 생물의 알이에요. 그 시대와 장소에서 알려진 공룡이나 날아다니는 파충류는 그렇게 거대한 알을 낳을 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에 모사사우루스였겠지만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과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통해 도마뱀과 뱀과 같은 259종의 살아있는 파충류와 그들의 알을 연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을 낳은 어미의 몸 길이는 꼬리를 제외하고도 7m 이상이었을 것이란 사실을 알아냈어요. 백악기 후기에는 남극 대륙의 이 지역은 보유광과 같은 곳이었을지도 몰라요. 고생물학자들은 같은 지역에서 작은 모사사우루스와 플래시오사우루스의 뼈, 그리고 다자란 모사사우루스의 뼈를 발견했어요. 노르웨이의 고고학자들이 또 하나의 멋진 발견을 해냈습니다. 6,000년 동안 얼음 속에 숨겨져 있던 수십 개의 화살을 발견했어요. 화살은 축구장 45개 정도의 면적을 덮고 있는 높은 산의 커다란 얼음 덩어리에서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여름이 유난히 더웠던 2014년과 2016년, 과학자들은 랑폰이라는 얼음지대를 둘러보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많은 술록뼈와 뿔을 발견했어요. 일부 화살은 통째로, 일부는 조각난 채로 녹아버린 얼음판 주변에서 5개의 화살촉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다른 동토 유적지에서 발견된 것보다 더 많은 화살이에요. 발견된 68개의 화살 중 일부는 신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가장 최근의 화살은 14세기의 것입니다. 얼음은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거의 완벽한 상태로 보존할 수 있는 완벽한 타임머신과도 같습니다. 랑포니는 현지 등산객이 빙하 가장자리 바로 옆에서 3,300년 된 가죽 신발을 발견한 후 최초의 빙하 유적지 중 하나로 유명해졌어요.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이곳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노르웨이에서 북미에 이르는 빙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이런 장소를 연구하고 있어요. 옛날 옛적에 정확히 32,000년 전쯤 시베리아의 한 강 근처에 다람쥐가 씨앗을 묻었어요. 영화 아이스 에이지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씨앗은 귀여운 흰색 꽃을 가진 식물의 씨앗이었어요. 수천 년 후 한 과학자 그룹이 12층 건물 높이만큼 얼어붙은 땅속 깊이 이 씨앗이 묻혀있는 걸 발견했어요. 씨앗은 매머드, 들소, 털, 코뿔소와 같은 동물의 얼음과 뼈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성숙한 씨앗은 다람쥐에 의해 손상되었지만 일부 어린 씨앗에는 여전히 좋은 식물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씨앗을 꺼내 작은 용기에 담아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사실은 그 식물을 키울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 꽃은 오늘날 자라는 식물의 꽃과는 모양이 조금 달랐어요. 1년 후 빙하기 식물은 새로운 씨앗을 만들기도 했어요. 이를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영구 동토층이 고대 유전자 저장고가 될 수 있으며 그곳에서 멸종된 종을 찾아서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남극에서 쇠빙선을 타고 고래를 찾던 과학자들은 더 특이한 것을 발견했어요. 자동차만큼이나 무거운 배 뒤에 달린 카메라가 웨델해 바닥에 6천만 개의 빙어 둥지를 감지한 거예요. 둥지는 사방 25c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그 면적은 워싱턴 DC 전체보다 약간 더 넓은 240제곱미터에 달했습니다. 이 서식지에 모래의 선으로 그어진 뚜렷한 경계선까지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주변물보다 거의 2도 정도 따뜻한 바다의 특별한 지점을 연구하기 위해 이 지역을 방문했어요. 이 따뜻한 물의 윗부분에서 동물성 플랑크톤이라는 작은 생물들을 발견했어요. 어린 빙하가 부화하면 이 지역으로 헤엄쳐 올라와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은 후 다시 해저로 내려가 자라서 새끼를 낳아요.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 따뜻한 물에서 빙어를 볼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빙어 둥지를 발견할 줄은 몰랐죠. 뉴질랜드의 남극 유산 신탁은 남극의 한 오두막에서 오래된 사진 필름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로스의 탐험대의 독특한 이미지로 밝혀졌어요. 이 탐험은 어니스트 쉐클턴이 이끈 유명한 실패한 탐험이었죠.
그는 웨델해에서 남극을 거쳐 로스에까지 육로로 남극 대륙을 횡단한 최초의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배인 오로라호가 바다로 날아가면서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탐험가인 로버트 펠컨 스콧 선장의 오두막을 사용해야 했어요. 그의 목표는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하는 것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역시 성공하지 못했어요. 필름은 질산 셀룰로스로 만들어졌고 작은 상자 안에 서로 붙어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남극 유산 신탁은 필름을 뉴질랜드로 가져가서 조심스럽게 분리한 후 22개의 숨겨진 이미지를 발견했어요. 많은 사진이 손상되었지만 남극의 유명한 지역인 맥머도 사운드 주변에서 익숙한 장소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2021년 12월 일부 과학자들은 남극 동부 해안의 거대한 얼음판인 라셈 빙붕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얼음 밑으로 흐르는 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487m를 뚫고 내려가 확인했어요. 그들은 물을 발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물속에 단강류라고 불리는 자꾸 빠르게 움직이는 생물이 가득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죠. 과학자들은 또한 지하 강해물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특이한 해류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연구 중에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해 12월 20일 멀리 통가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 그 폭발로 인한 압력파가 남극의 얼음 강에서까지 감지된 거예요. 이는 지구의 모든 것이 가장 먼 곳에서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정글 깊은 곳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설상가상으로 해가 지고 있어요. 곧 미지의 열대우림 한가운데 홀로 남게 됩니다. 혼자서 엘도라도를 찾으러 온 건 꽤나 나쁜 생각이었죠? 최대한 빨리 계속 걷고 있는데 갑자기 잠깐만요. 이게 뭐죠? 돌로 만든 커다란 계단처럼 보이는데요. 자연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사진을 찍어봅니다. 황금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했을 수도 있어요. 축하합니다. 오랫동안 사라진 마야의 도시 오콤툰을 발견하셨군요. 정글에서 60km 떨어진 곳에 숨겨져 있는 이 도시는 말 그대로 돌기둥이라는 뜻이에요. 당시에는 돌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피라미드, 집, 심지어 경기장 건설에도 돌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유럽인들이 공놀이를 발명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야인들은 레크레이션 목적으로 공놀이를 좋아했습니다. 오콤투는 오늘날 새로운 기술의 도움으로 발견되고 있는 오랫동안 사라진 마야 도시들 중 일부입니다. 아마도 이 도시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습지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높은 지대에 도시가 건설되었다는 거예요. 이 도시는 50헥타르가 넘는 면적을 차지하는 기념비적인 도시였습니다. 이는 축구장 90개를 나란히 세운 것과 맞먹는 크기예요. 과학자들은 오콤투 내에 최대 15m 높이의 피라미드가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25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중요한 사회적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은 대단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마야 도시는 19세기에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라이다 이미징과 같은 현대 기술을 통해 울창한 숲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어요. 즉, 사람들은 이 영상의 시작 부분에서처럼 열대 정글에서 길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이다는 일종의 엑스레이처럼 작동해요. 유적이나 고대 건축물의 흔적을 감지할 수 있는 레이저 광선을 내보냅니다. 우주고고학자 사라파책에 따르면 위성 이미지는 남미, 이집트 등지에서 고대 도시를 발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라 자신도 하루의 대부분을 오래전에 도시가 있었을 만한 흔적을 이미지에서 찾는 데 보내요. 그녀는 종종 유적지가 초목이나 흙, 모래로 덮여 있어 찾기가 매우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고 말해요. 하지만 이 멋진 도구 덕분에 과학자들은 고대 마야 영토 전역에 퍼져 있는 고대 마야의 뚝기를 발견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 도로를 보세요. 포르투갈, 영국, 미국 같은 곳에서 이런 유적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행자들이 야간에 여행할 수 있도록 흰색으로 칠해진 폭 40m의 도로예요. 과학자들은 최근 이와 같은 177km 길이의 도로 네트워크를 발굴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최초의 마야 고속도로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때때로 늪지대 위를 가로지르고 때로는 고가도로로 만들어진 이런 도로는 세계 최초의 슈퍼 고속도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동물 동력 차량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마야인들은 964개의 가능한 정착지 네트워크를 이동하는데 동물 동력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돼요. 이건 거대한 거미줄처럼 만들어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이 거대한 도로 시스템은 마야 도시들 간의 경제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연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기원전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마야의 선고 전기가 소규모 부족 정착촌으로 이루어졌다는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것입니다. 이 흰 고속도로에 가까운 무언가를 건설하기 위해 동원해야 할 인력과 엔지니어링 능력을 상상해보세요. 과학자들은 이 뚝길이 마야인들이 피라미드를 건설한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진흙과 채석장 돌을 혼합하여 건설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층의 석회암을 사용하여 흰색으로 만들었습니다. 꽤 멋지지 않나요? 하지만 잠시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배경 지식을 살펴볼게요. 마야는 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콜럼버스 이전의 가장 큰 문명 중 하나였어요. 지금까지 전문가들은 마야 문명이 정점에 달했을 때 40개 이상의 도시와 수백만 명의 인구로 구성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았군요. 마야 문명은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 과테말라, 벨리즈에 걸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로 농업으로 생존했습니다. 문제는 유카탄 반도가 농작물을 재배하기 매우 어려운 곳이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마야인들은 대부분의 도시에서 복잡한 관계 시스템을 개발해야 했어요. 마야인들은 1년의 의식용 건물, 피라미드, 광장을 건설했어요. 마야인들은 피라미드 건설에 능숙했을지 모르지만 첨단 천문 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고대 기술을 이용해 금성과 화성 같은 행성의 정확한 위치와 일식 날짜를 예측할 수 있었죠. 고대 마야 도시의 예를 본 적이 없다면 이곳은 티칼입니다. 과테말라 정글의 중심부에 위치한 티칼은 고대 마야 정복 국가의 수도였던 것으로 추정돼요. 전성기에는 오늘날의 런던이나 뉴욕과 같은 도시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지녔어요. 일련의 복잡한 기념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북쪽 아크로폴리스는 티칼에서 가장 오래된 복합 기념물 중 하나입니다. 기원전 350년경 인간의 손으로만 지어진 이곳은 왕과 족장들의 무덤으로 사용되었어요. 기념비들의 높이는 최대 60m에 달해요. 당시에는 계단식 피라미드 사원이 아름다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마야인들은 그 색을 좋아했죠. 물론 지금은 석회암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첸이트사가 있어요.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잘 보존된 피라미드 중 하나가 이곳에 있습니다. 멕시코 유카탄주에 위치한 이 마야 도시는 1500년이 훨씬 넘은 유서 깊은 도시예요. 전성기에는 35,000명의 인구가 거주했어요. 유적지의 면적은 10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하이라이트는 엘 카스티오입니다. 지상에서 24m 높이로 서 있는 거대한 계단 모양의 사원이죠. 가장 독특한 특징은 네 면에 각각 91개의 계단이 있다는 거예요. 위쪽 플랫폼까지 포함하면 총 365개의 계단이 있어요. 태양력 1년과 같은 일수입니다. 이 사람들이 꽤 대단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전능한 제국의 쇠퇴에 대한 증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멸망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뭄 때문이었을까요? 2017년 새로운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티칼 남서쪽에 위치한 세이발의 유적지에서 도자기와 고고학 발굴에서 나온 방사성 탄소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 위대한 문명의 예상치 못한 종말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추출했습니다. 이 정보에 따르면 마야인들은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사회적 불안정과 정치적 위기의 파도 속에서 몰락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한 사건들은 마야의 도심을 악화시키고 마야 인구의 분산을 초래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돼요.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발견으로 인류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마야 제국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사라진 남미의 다른 문명에 대해서도요. 최근 브라질에서 위성 이미지 기술을 이용한 중요한 발견은 과학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어요. 아마존의 신구강 근처에서 촬영된 일부 이미지는 현대 문명이 존재하기 훨씬 전에 수백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가 정글 안에 존재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사실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위성 이미지에서도 볼리비아 아마존 숲에서 200년에서 1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참호 네트워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아마존 숲 한가운데에 약 6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정착지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연구원들이 위성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갔을 때 도랑과 지역 문자가 있는 여러 개의 토루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고고학자들은 또한 고대 마야인들의 건축 유형과 매우 흡사하게 광장을 중심으로 세심하게 설계된 벽의 잔재도 발견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스톤헨지의 미스테리를 풀 수 있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스톤헨지의 거대한 모놀리식 바위인 사르센 바위의 DNA 깊숙한 곳에 숨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신석기 시대 조상들이 애초에 이 돌을 설계하고 건축한 이유를 밝혀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거대한 사르센 암석의 출처를 알아내기 위해 머리를 긁적여왔어요. 수년간 말보로 다운스라는 채석장에서 불과 24.14km 떨어진 곳에 있는 채석장에서 나온 것으로 믿었죠. 이 채석장에서 그들은 사르센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과 비슷한 광물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스톤헨지가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이해는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돌의 출처, 운반 방법, 유적지 건설 이유 등 스톤헨지의 미스테리를 밝히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영국 솔스베리 평원에 위치한 스톤헨지 유적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돌로 이루어져 있어요. 매우 무거운 사르센과 작고 가벼운 블루스톤이 있습니다. 사르센의 무게는 각각 약 25톤에 달해요. 아프리카 코끼리 3마리를 쌓아 올린 것과 맞먹는 무게예요. 힐스톤이라고 불리는 가장 무거운 사르센 돌은 그 무게만 30톤에 달합니다. 사르센 돌들이 모여서 상징적인 외륜 원을 만듭니다. 그 원 안쪽에 블루스톤이 있어요. 블루스톤은 실제로 파란색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갓 깨졌을 때 푸른빛을 띠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죠. 이 작은 바위는 아마도 스톤헨지에서 약 241.4km 떨어진 웨일스 남서부의 프레셀리 언덕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돼요. 사르센보다는 조금 가볍지만 여전히 꽤 무겁습니다. 블루스톤으로 분류되는 알타스톤은 가장 무거운 블루스톤으로 무게가 약 6톤에 달해요. 이 돌의 원래 위치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암석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내기 위해 과학자들은 먼저 암석의 성분을 연구해야 해요. 암석의 DNA를 확인하는 것과 같죠. 그런 다음 암석의 구조와 토양의 광물을 상호 참조해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영국 남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사르센은 실크리트라고 하는 사암의 일종으로 만들어졌어요. 실크리트는 수백만 년에 걸쳐 지하수의 작용으로 굳어진 모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과정은 대부분 약 6,500만 년 전에서 2,300만 년 전의 고생대라고 불리는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암은 하나의 큰 안반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자연이 곳곳에 작은 바위 정원을 남긴 것처럼 패치 형태로 형성되었어요. 과학자들은 사르센이 무작위로 퍼져 고립된 주머니를 형성한 것으로 추정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사르센이 점토와 분필층 아래에 묻혔고 이게 보존에 도움이 됐죠. 고대 건축가들이 재료를 찾던 시절 이 사르센은 스톤헨지와 같은 인상적인 건축물에 완벽하게 어울렸을 겁니다. 실제로 사르센은 로마의 별장에서부터 중세 교회, 심지어 도로 연석이나 오래된 밭담 등으로 모든 곳에 사용되었어요. 이 돌은 고대 건축가들의 잇 아이템이었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인기를 끌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과학자들은 스톤헨지를 짓는 데 사용된 사르센 돌이 모두 같은 곳에서 나온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옥스퍼드셔와 켄트 등 영국 전역에서 사르센 유적지를 발견했어요. 수백 년 동안 사르센 돌을 연구한 끝에 지질학자들은 마침내 돌의 기원을 파악할 수 있는 올바른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적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미공개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알고 보니 사르센은 원래 스톤헨지 근처의 숲인 웨스트우즈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발굴 작업을 통해 빈 돌구멍이 발견되면서 새로운 요소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선사시대의 와운 메인이라는 프레셀리 힐스 유적지에서 최소 6개의 푸른 돌기둥이 제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곳에는 스톤 서클이 있었는데 스톤헨지의 일부 돌은 이 더 오래된 서클에서 재활용된 돌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스톤헨지는 훨씬 더 큰 고대 유적지의 일부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스톤헨지는 훨씬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의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기념비, 고분, 돌무더기 등으로 이루어진 전체 풍경의 신성한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스톤헨지가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바위의 출처를 알아내고 싶어해요. 스톤헨지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여러 단계에 걸쳐 건설되었어요. 하나의 통일된 비전이 있었다기보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한 대규모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높아요. 세대가 바뀔 때마다 건축업자들은 각자의 아이디어를 더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석조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원전 3100년경이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원형 도랑을 파고 일종의 스타터 링으로서 청성 몇 개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중에 사르센을 추가하고 그 위에 수평돌을 얹어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유명한 아치, 일명 삼석탑을 만들었죠. 이 고대 건축가들에게 몇 가지 도전 과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위를 옮겼을까요? 아이스로드로 알려진 오래된 이론에 따르면 겨울에 형성된 자연적인 얼음기를 통해 바위를 옮겼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바위가 스톤헨지까지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160.93km가 넘는 거리라면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가설은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따뜻했기 때문에 반박되었습니다. 채석장에서 유적지까지 강을 따라 바위가 떠내려왔다는 강 이론도 있어요. 하지만 사르세 남석의 경우 너무 무거워서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설이 생겨요. 바위가 어떻게 옮겨졌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스톤헨지에서 이루어진 모든 연구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과학적 사실이 발견되었어요. 최근 스톤헨지의 돌을 레이저로 조사한 결과 다양한 석재 작업 방식이 사용되었으며 기념비의 일부가 다른 부분보다 더 세심하게 마감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북동쪽과 중앙 삼지창의 안쪽 면은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참고로 삼중 기둥은 스톤헨지에서 가장 유명한 형태 중 하나예요. 두 개의 거대한 기둥 위에 세 번째 기둥을 얹어 두 기둥을 연결한 형태입니다. 이 멋진 단어는 그리스어로 세 개의 돌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스톤헨지가 유명한 이유이자 더 큰 의문은 애초에 스톤헨지가 왜 지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며 어떤 이론은 공상과학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가설을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물론 태양력 이론도 있습니다. 이 이론은 돌이 태양의 움직임, 특히 하지와 동지 동안 태양의 움직임에 맞춰 정렬된다고 가정해요. 하지만 태양이 발 뒤꿈치 돌, 즉 주원 바깥에 있는 외로운 돌의 왼쪽으로 떠오르면서 기념비 전체를 비춰요. 어떤 사람들은 이날이 고대 버전의 달력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1년 중 가장 길고 짧은 날을 표시하는 날이기도 해요. 일부 고고학자들은 스톤헨지가 고대의 치유센터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치유력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 부서진 블루스톤 조각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스톤헨지로 여행을 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스톤헨지가 있을 만한 곳이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고대의 모임 장소라고 생각해보세요. 일부 증거에 따르면 먼 지역의 공동체들이 모임, 축제, 의식을 위해 스톤헨지를 찾았다고 해요. 유적지 근처에서 발견된 뼈를 연구한 결과 영국 전역에서 온 것으로 보아 선사시대 만남의 장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200년 동안 요르단의 페트라를 연구해왔고 2024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금고 바로 앞에서 2000년이 넘는 최소 12구의 완전한 인골과 유물이 있는 무덤이 발견된 거예요. 청동, 철, 도자기 유품이 고인과 함께 놓여 있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떻게 그들을 기렸는지를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이 페트라를 건설한 고대 아라비아 유목민 집단인 나바테아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예요. 페트라의 금고 아래 무덤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놀라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무덤 내부의 습기로 인해 골격이 약해져 있습니다. 연구진은 유골을 연구하고 DNA를 추출해서 무덤 안의 사람들이 친척 관계인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이 무덤의 미스테리를 풀고 있는 동안 다른 과학자들은 새로운 고대 유적지를 찾기 위해 인공지능을 훈련시켰습니다. 이들은 특수한 유형의 위성 이미지를 작동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이 기술은 모래, 흙, 심지어 얼음과 같은 물체 아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전파를 사용해서 숨어있는 물체를 찾아냅니다. 인공지능은 아라비아 반도의 거대한 사막인 빈 쿼터에서 고고학적 보물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이 실험의 수석 과학자들은 이전에 사루크 알 하디드가 발견한 유적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숨은 위치를 인식하도록 알고리즘을 훈련시켰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은 51cm 이내의 매장 구조물을 매우 정밀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획기적인 기술인 라이다는 빛 감지 및 거리 측정을 의미하며 고고학자들이 전 세계에 숨어있는 새 도시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라이다는 식물층 아래에 있는 거대한 구조물을 볼 수 있고 고대 풍경의 미묘한 변화까지 지도화할 수 있어요. 연구원들은 울창한 정글처럼 지상에서 연구하기 쉽지 않은 곳을 비행하는 작은 비행기에서 넓은 지역을 스캔하는데 라이다를 사용해요. 2014년에만 멕시코 남부의 새로운 마야 정착지, 에콰도르 아마존 열대우림의 정원, 도로, 강, 태평양 통가섬의 고대 유적, 우즈베키스탄의 실크로드 경로를 따라 중세 도시 2곳의 유적 등을 발견했어요. 3000년 전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마지 심슨이 지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마트 기술로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노란 피부, 파란 왕관, 초록색 의상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이 그림은 놀랍게도 이 유명한 만화 캐릭터와 매우 흡사해요. 여기서 닮은 점이 보이지 않으시더라도 자수정과 만호구슬이 놀랍도록 잘 보존된 목걸이를 감상해 보시길 바래요. 최근 이집트에서 발견된 또 다른 유물은 룩소르 근처에 있는 11개의 봉인된 무덤이 있는 고대 무덤에서 발견된 거예요. 고고학자들은 또한 고대 이집트에서 하늘의 신, 여성, 다산, 사랑을 상징하는 독특한 디자인의 연꽃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2개의 구리 거울을 발견했습니다. 이 조각상의 머리카락은 원래 거의 4000개의 진흙구슬로 만들어졌어요. 2024년에 또 다른 멋진 발견은 온전한 매장지와 석관, 그리고 내부에 많은 금이 있는 고대 그리스 신전이에요. 서력 기원이 시작되기 전인 기원전 300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발견된 대리석 사자상도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스에는 고대 보물이 너무 많아서 데살로니키시에서는 새로운 지하철 시스템에 약 30만 개의 유물을 보관할 예정이라고 해요. 프랑스의 고고학자들은 다른 어떤 기념물과도 다른 기념물을 발견했는데 무엇에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신석기 시대와 초기 철기 시대 사이의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다는 직접적인 증거인데요. 가장 멋진 부분은 퍼즐 조각처럼 서로 맞는 3가지 독특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기념비입니다. 기념비에서 발견된 일부 자갈은 펠리세이드라고 불리는 나무 울타리가 있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이 기념비를 세운 사람들은 아마도 보호 또는 장식용으로 사용했을 거예요. 연구팀은 이 기념비의 기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기념비 주변의 토양층을 연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유일한 도구는 날카로운 부싯돌이었어요. 만화 캐릭터가 생각나네요. 신석기 시대에 사용됐던 거였죠. 다음 단계는 유적지의 정확한 연대를 파악하기 위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안장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중국 북서부의 타클라마칸 사막 가장자리 근처의 한 여성의 무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안장은 지금까지 발견된 안장 중 가장 오래된 거예요. 가죽 조각을 꿰매고 집과 동물의 털로 채워서 부드럽게 만든 안장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천연 재료로 만든 물건은 썩거나 부서지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타클라마칸 사막은 매우 건조해서 유물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안장을 사용했던 여자 목동은 승마 복장을 한 채로 묻혔어요.
이는 남성만이 안장을 사용하며 목축과 여행에 참여한 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합니다. 고대 마야인들이 만든 화려한 옥 마스크가 수세기 동안 발견되기를 기다렸던 과테말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을 사용하여 가면의 연대를 알아냈어요. 마야인들은 이 가면이 마야 신화의 강력한 인물인 폭풍우 신을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가면은 종종 마야 왕족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왕과 왕비가 묻힐 때 무덤에 넣었어요. 왕의 무덤에는 화산 흑요석 도구로 만든 조각품도 장식되어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15년간의 연구 끝에 마침내 스톤헨지의 제단 돌의 출처를 알아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제단석 내부의 작은 광물들을 웨일즈와 잉글랜드의 여러 곳에서 나온 암석과 비교해서 많은 곳을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스톤헨지에서 749.95km 이상 떨어진 스코틀랜드의 한 곳에서 완벽한 일치점을 찾았어요. 이 지역은 신석기 시대에 많은 일이 있었던 스코틀랜드의 북동쪽에 있는 섬그룹인 오크니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의문은 고대인들이 이 거대한 돌을 어떻게 그렇게 멀리 옮겼는가 하는 거예요. 제단 돌의 길이는 4.88m가 넘고 무게는 6톤이 넘어요. 새로운 이론은 배를 이용해 해안선과 강을 따라 운반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스톤헨지에 가까워지면 나무 썰매와 밧줄 그리고 거대한 협업을 통해 육지를 가로질러 옮겼을 것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프랑스 북쪽에서 새 집을 짓는 동안 고대 주택이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이 집은 2세기에 지어진 엘리트들을 위한 고급 도시주택으로 밝혀졌습니다. 집 내부는 화재로 인해 파괴됐어요. 하지만 파괴된 층 아래에는 아름다운 실제 크기의 프레스코와 그림이 있습니다. 튀르키의 고고학자들이 약 900만 년 전에 살았던 코끼리의 팔과 발뼈를 발굴했어요. 또한 초기 말, 기린, 심지어 검치고양이의 화석도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미 이 유적지에서 43종의 동물을 확인하고 4,000개 이상의 화석을 수집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또 하나의 멋진 발견은 잉카야 동굴 안에 있는 64,000년 된 작업장입니다. 사람들이 24,000년 동안 쉬지 않고 사용한 것처럼 보여요. 내부에는 작업장 안에서 만든 조각과 칼날 같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튀르키예 동부에서 한 농부가 우연히 흙 밑에서 로마 후기 또는 비잔틴 시대의 92.90 제곱미터 크기의 모자이크를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서 유일무이한 작품이며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전한 상태라고 말해요. 이 문양에는 고대 튀르키예에서 발견된 수십 종의 나무, 식물, 동물이 그려져 있어요. 이 지역에는 더 많은 보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고고학자들이 거대한 고대 온천단지를 발견한 시칠리아입니다. 내부에서는 아치형 날개로 둘러싸인 넓은 안뜰과 함께 바닥이 화려한 모자이크 디자인으로 덮인 2개의 방을 발견했습니다. 계속 땅을 파면서 고대 도시의 더 많은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도시 요새의 일부였던 오래된 돌담과 함께 새로운 도로와 거대한 복합단지의 유적을 발견했어요. 이러한 발견은 과학자들이 고대의 이 도시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 목욕탕을 지은 게 그리스인인지 로마인인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해요. 두 문명 모두 오래전에 시칠리아에 살았으니까요.